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기돌이라는 이름의 외딴 산장이 있었다. 이 산장은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어 지금은 거의 폐허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산장이 오래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귀신 들린 곳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옛날 기돌이 산장은 호화로운 별장으로 사용되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에 많은 도시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방문하곤 했다. 그러나 어느 여름밤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산장에 머물렀던 가족 대부분이 참혹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사건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정신 이상을 일으켜 진실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산장은 버려지게 되었고 점차 기돌이의 저주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달빛이 특히 밝은 밤이면 산장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이 소문을 그냥 농담이나 전설로 치부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던 중 용감한 5명의 대학생들이 기돌이 산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들은 유튜브에 공포체험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밤이 되자 5명의 친구들은 가볍게 준비를 마치고 산장으로 향했다. 산장에 도착한 이들은 카메라를 켜고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첫인상은 더럽고 허름했지만 특별히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들은 산장을 차례로 둘러보았고 몇 가지 재미있는 영상을 찍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상하게도 계단을 올라갈수록 주변 공기가 서늘해지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2층에 도착하자 이들은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있는 복도를 발견했다. 그 사진들 속의 인물들은 모두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며 전등이 꺼져버렸다. 친구들은 당황하여 휴대폰 플래시를 켰고 그들의 눈앞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속으로 농담이든 진지함이든 그들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그 문을 열기로 했다. 문 뒤로 보이는 방은 예전의 화려함을 잃은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방 한 구석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분명 아무도 없었던 방이었지만 플래시를 비추니 작고 앙상한 손이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한참을 달려 자동차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제야 하늘을 보니 달이 유난히도 크고 붉게 떠 있었다. 이윽고 차에 타서 출발하려는 순간 그들은 한 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놀란 그들은 차에서 내려 그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 친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대대적인 수색이 펼쳐졌으나 실종된 친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산장 근처를 지나는 이는 달이 붉게 떠오른 밤이면 산장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기돌이 산장은 그날 이후로 더욱 기피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 다가가지 않게 되었다. 실종된 친구의 가족 역시 진실을 찾으려 애썼지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산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당신이 기돌이 산장을 방문하게 된다면 붉게 떠오른 달 아래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소리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시간이 지나도 그곳에 남아있는 저주는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에서 대학생으로 바쁘게 살던 나는 시험 기간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찾은 곳은 비교적 덜 알려진 해변 마을이었고 조금은 황량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오래된 민박집을 예약하고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휴식과 재미를 즐길 계획이었다. 민박집 할머니는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줬다. 할머니의 말투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린 듯했고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는 말을 몇 차례나 반복하였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가볍게 웃어넘겼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해변가에서 바비큐를 하며 술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술 기운에 취한 우리는 할머니의 경고를 까맣게 잊고 해변가를 따라서 산책을 나갔다. 달빛 아래의 바다는 환상적으로 보였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바위 틈에서 반짝거리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가보니 오래된 유리 조각들 사이로 이상한 모양의 조개 껍데기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색이 짙고 일반적인 조개 껍데기와는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친구는 그 조개 껍데기에 끌려 장난 반 기념품으로 삼겠다는 생각에 주머니에 넣었다.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이 뛰고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새벽 무렵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바람 속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두려움에 창문을 당장 닫았다. 방이 비현실적으로 차가워진 것을 느끼며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나타났다. 밤새 악몽을 꿨다며 자기가 주운 조개 껍데기가 신경 쓰인다고 했다. 느낌이 안 좋다며
돌아가면 당장 버리겠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하룻밤 사이에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인 듯했다. 이틀째 밤 우리는 민박집에 일찍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또다시 새벽이 되었을 무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더 뚜렷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되어갔다. 마치 안에서 잠김이 풀릴 때까지 두드리겠다는 듯한 기묘한 리듬이었다. 두려움에 떨며 나는 친구들과 함께 문을 열었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손이 떨리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문턱에는 고대 상형 문자 같은 것이 긁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다름 아닌 친구가 주운 조개 껍데기의 문양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이해하고 조개 껍데기를 그대로 두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민박집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는 그것이 그저 기념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구먼 하시면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그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바닷가 마을의 전설이나 저주 같은 것들이 현실화된 경험은 마음 깊이 남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밤마다 듣던 바람 속의 속삭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그 해변의 밤이 새겨져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을 민호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직접 겪은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담이었다. 민호는 이 경험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며 긴 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민호는 대학 시절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친구의 부모님은 그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했다.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며칠을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는 친구의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울창한 숲과 고요한 호수가 어우러져 정말로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다. 친구의 부모님은 매우 친절했고 그들은 민호를 가족처럼 환대해 주었다. 민호는 친구와 함께 근처 산을 돌아다니거나 호숫가를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시원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한 기분으로 주변을 거닐다가 문득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다가가 보니 오래된 한옥 저택이 있었다. 그 집은 폐가처럼 보였고 아무도 살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호는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서 다가갔다. 혹시 잘못된 발걸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낡은 촛대에 꽂힌 추만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아래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만들어내는 형체에는 인간의 형태가 있었고 그것들은 무언가를 읊조리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민호는 그 장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황급히 돌아섰다. 그때 저택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온 힘을 다해 펜션으로 달려갔다. 펜션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며 친구에게 방금 벌어진 일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그저 웃으며 그런 일은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집들에 대한 괴담을 종종 만들어내곤 한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민호도 잠시 착각했겠거니 생각하려 했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도 그 그림자들이 그를 쫓아다녔다. 다음 날 민호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 저택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미스터리한 사건이 많았다고 했다. 주인이 갑자기 실종되거나 외부인들이 그곳에 다녀간 후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등 각종 소문들이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정확한 내막을 알지 못했고 그 집에 대한 얘기를 꺼리려 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민호는 남은 일정 동안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집에 계속해서 마음이 끌렸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무섭지만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펜션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왔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갑작스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알 수 없는 끌림이 그를 밖으로 내몰았다. 마치 꿈을 꾸듯 그는 다시 그 정체 모를 저택을 향해 걸어갔다.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다. 민호는 뒤를 돌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다. 그는 횃불을 손에 들고 낡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집은 비현실적으로 조용했고 그 침묵이 그의 귀를 괴롭혔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봐왔던 모든 괴담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을 통해 목격한 이 광경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섬뜩했다. 복도 끝에서는 음악 같은 멜로디가 들려왔다. 그것은 결코 듣도 보도 못한 괴상한 음조였고 그 멜로디가 그를 어디론가 인도하는 듯했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그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텅 빈 눈을 가진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형상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을 보고 있는 무언가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정신은 아득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친구의 집 침대에서 깨어났다. 친구는 걱정스런 얼굴로 어젯밤 산에서 민호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민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설명했지만 친구는 믿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민호는 알 수 있다. 자신이 본 것들이 단순한 꿈이나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온 후 민호는 그 경험을 잊으려고 애썼지만 그날의 기억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 그림자들, 그 설명하기 힘든 멜로디, 그리고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형상들. 그는 이번 생에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가끔씩 그의 꿈속에서 그 저택의 장면이 펼쳐지면 그는 이 모든 일이 단지 일시적인 악몽에 불과했던 것인지 혼란에 빠지곤 했다.